뇌병변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재활 디딤돌 고민 딛다. 혹시 딛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딛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내거나 이겨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들 잘 딛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 딛다의 진행을 맡은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물리치료사 이우철입니다.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뇌병변 장애 영유아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사회가정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들에게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궁금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쉽게 풀 수 없었던 고민들, 저희가 그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작업치료 영역에서의 고민들을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을 주실 전문가는 바로 가천대 통합발달심리센터 오은영 아카데미 판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조헌주 작업치료사입니다. 그럼 조헌주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헌주 선생님은 국내 유명한 재활병원, 종합병원, 또 다수의 센터 등에서 정말 다양한 경력이 있으신데요. 그만큼 다양한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력들을 보면서 제가 긴장도 좀 풀 겸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 작업치료사로서 근무하시면서 나 작업치료 하길 정말 잘했다 했던 일이 있으셨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측면에서 작업치료사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혼 여성인데 이직하기도 좋고 오랫동안 저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다른 전공도 하고 다른 직장에도 다녔었는데 작업치료가 제 적성에 맞기도 하고 뭔가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직업이고 그리고 결과를 제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많지는 않지만 정말 좋아진 케이스들 보면 저의 유능감과 성취감을 직업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고 자랑스러운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적성에 이렇게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주로 아이들을 대하는 아동 작업 치료 쪽에서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아이들을 굉장히 잘 다루시겠습니다. 제가 잘 다루기보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뭘 하고 싶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실습하는 학생이 저를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동 작업 치료가 아니라고 저한테 말했었거든요. 제가 유치원 선생님 같이 야 하지는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조원주 선생님 만나는 친구들은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치료가 재밌게 진행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참 행운이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행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고민 딛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복지관에서 준비한 대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뇌변변 장애 영유아가 앞으로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성장하는데 미리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지 독립할 수 있을지 부분인데 여기서에 대한 접근을 뭐 보통 사람도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스스로 뭘 했을 때 행복한지 뭘 했을 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이제 이런 대상자도 보호자도 그리고 옆에 있는 조력자들도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 아이나 또 가족, 그 아이를 둘러싼 가족들이 뭘 하면 행복한지, 뭘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흔히 장애 아동이 있는 가족들은
좀 어떻게 보면 뭘 하면 좋은지 행복한지보다 내가 못하는 걸 더 많이 생각하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의 이 고민이 있다면 조금 더 풍성한 가족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 뒷다를 진행해 볼 텐데요. 총 10명의 아동 보호자 중에서 7명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아동의 정보, 평가 내용, 영상 등은 사전에 강사님께 전달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강사님이 직접 보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답변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명의 아동에 대한 질문을 7빛깔 무지개 색깔로 구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빨강이입니다. 빨강이 보호자께서는 손바닥 감각이 예민해서 낯선 물건은 잘 잡으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빨강이 집에서 이제 평가를 하러 갔을 때 본 모습은 굉장히 많은 장난감이 주변에 있었고 또 그 장난감들을 익숙하게 가지고 노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익숙한 장난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머님의 고민처럼 빨강이가 낯선 물건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 부분이 좋아지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빨강이가 낯선 물건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얘가 익숙한 물건과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변별할 수도 있는데 움직임을 동영상에서 봤을 때는 잘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작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만 한다는 이유는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관념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관념화를 확인하는 부분은 빈번하게 모방하는 것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손바닥 감각이 예민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민해서 시작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시작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냐면 영상에서 아이가 좀 구부정하고 고개가 뒤로 가 있고 손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치는 행동으로 보였어요. 그러면 아이가 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을 것 같아요. 얘가 앉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손을 짚어야지 앉을 수 있는 상황에 손을 한 번씩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정도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 새로운 움직임을 배울 때는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움직임을 배울 때는 눈으로 처음에는 확인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얘의 몸의 상황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상황을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높이 책상에 손을 올려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상황을 바꿔주시면 새롭게 배우기가 쉬울 거고 모방할 수 있는 신체적인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손의 위치를 눈의 위치와 가깝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촉각이 과민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면 남이 쥐어주는 물건보다 스스로 만지는 물건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돌잡이처럼 앞에 놓고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기다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는 것.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런 네. 것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 선생님 말씀 중에서 관념화라고 하는 말이 네. 이제 제가 듣기에는 네. 어떤 물건을 봤을 때에 뭐 예를 들면 소방차라고 보면 소방차 저 사다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을 딱 봤을 때 이해를 하는 건가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관념화라고 하는 부분은 작업치료 영역 안에서 이제 운동지각에 포함된 말인데 이거는 프락시스라고 하는 실행에 포함되는 세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움직임을 이해해서 행동을 시작하게끔 하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물건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이제 시시각적인 의미이고 운동적인 의미에서 물건을 이런 형태로 잡아야 할지 이런 형태로 잡아야 할지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거라고 할까? 이거는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몸으로 체득해서 배우는 거라 이게
모방이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아, 그 이렇게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했던 것들, 뭐 예를 들면 주 양육자인 엄마가 했던 것들을 네. 보고 아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라는 걸 아는 게 관념화라고 네, 맞아요. 알고 행동을 시작하는 네, 네,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빨강이의 집에 갔을 때의 그 많은 장난감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좀 아이한테 아 이거 가지고 놀아봐, 이거 가지고 놀아봐 이런 모습들도 좀 많이 보였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좀 더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장난감을 아이가 보면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네, 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네.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주황이입니다. 주황이 보호자께서는 말도 못하고 사물을 정확하게 잡지도 못하고 혼자서 밥도 먹지 못합니다. 벌써 유치원 갈 나이인데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주황이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유치원에서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집단 생활에서 아이에게 꼭 필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또 그 기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영상에서 봤을 때 아이가 움직이는 걸 참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집에서의 환경과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환경은 다르잖아요. 이제 유치원에서 집에처럼 붙잡고 일어서다가 넘어지진 않을까, 다른 아이들이 치고 다니진 않을까, 이런 안전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아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은 지금 자기 신체를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자기 신체의 수준 안에서 입체적인 공간에서 몸의 방향성 있게 오르고 내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피해간다든지 주변에 살핀다든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가 다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다친 상황에서 보호자분이 아이가 아프다는 걸 표현할 수 없다면 표현하는 거를 직접 반복적으로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지나가다가 어디 부딪혔으면 아야 했어? 여기 아야 했어? 라고 해서 따라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손가락질로 어디서 다쳤는지도 표현할 수 있게 한다면 여러 가지 기능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전에 네. 대한 교육 말씀하셨는데 가정 환경과 어린이집 뭐 혹은 유치원의 환경이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가정은 보통 굉장히 안전하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환경인데 네. 너무 돌발 상황이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에서 뭐 당할 수 있는 어떤 불안전한 상황들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집에서 좀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좀 뭐 이렇게 좀 불안전한 상황들을 만들어 보고 좀 뭐 이렇게 뭐 넘어지는 것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상황들을 만든다기보다 어떤 물건을 잡아서 일어섰을 때는 이 물건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주고 그리고 기어 올라가는 건 알 것 같은데 내려오는 거는 앞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쪽으로 뒤로 돌아서 내려오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눈으로 보고 파악해서 이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하고 길게 연습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해보고 네. 이런 네. 것들에 네. 대한 말씀이시네요. 주황이가 이런 연습들을 좀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교육이나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랑이입니다. 노랑이의 보호자께서는 음식을 씹고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언어 능력, 인지 능력, 상호 능력이 매우 약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노랑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발달이 느린 아동에게 좀 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발달을 유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
음식을 씹고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노랑의 경우 저희 프로그램에서 작업치료 선생님이 연화치료적 접근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노랑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 씹고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유도해주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부연 설명에 알똥이 침을 많이 흘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가 흠뻑 젖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침을 손으로 만지고 물건을 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침을 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거나 유도를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 압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은 애기 신생아들은 침을 흘리지 않잖아요. 신생아들이나 아니면 12개월 미만 아이들은 삼킴 반사가 있어서 자동으로 꿀떡꿀떡 삼켜요. 그러다가 움직이면 자기만 움직인다고 입에 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2살, 3살쯤엔 침을 막 흘리게 되고 움직임에 기술이 올라가면서 이제 꿀떡꿀떡 삼키는 부분을 잘 하게 돼요. 압력도 증가다 하게 되고. 근데 이 아이는 몸을 휘청휘청거리면서 걷고 고개도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움직이는 중에 구강 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들은 이 아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강의 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쪼개서 가르치고 그리고 전체를 가르치고 하는 연습을 시키면 좋을 텐데 우선 구강 내 압력을 유지하려면 혀가 입천장 위에 위치해야 되고 쉬고 있을 때 이제 볼이 이제 이빨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압력을 평상시에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때 입천장에 혀를 붙이고 볼을 안쪽으로 모으는 연습을 같이 하고 그리고 움직이다가 멈춰서 또 압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이거는 뭐 도구를 사용하든 언어 지시가 되면 언어적으로 하던 해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을 정지된 상태에서 하고 움직이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고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시면 침을 흘리지 않는 아이로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혀가 입천장 쪽에 닿고 네. 볼이 이렇게 이빨 쪽으로. 이빨 쪽으로 네. 오므려진. 그냥 평상시에 저희가 담을 때 당연히 하는 것들을 장애가 있는 분들은 못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의미로 구강 내 압력이 좀 떨어져 있다. 네. 네.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노랑의 보호자분께서도 네. 구강 내 압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건 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어떤 치료사가 하는 건 치료사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보호자가 해주실 수 있는 활동, 구강 내 압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삼킴에 문제가 없는 아이라면 껌을 씹고 입천장에 껌을 붙이는 노력을 시키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삼킴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면 뭐 이게 뭐 물렁물렁한 거를 입에 넣고 그거를 누르는 운동식으로 연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는 활동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빨거나 부는 활동들도 그게 단계가 있거든요. 모어 프로토콜이라고 그런 빨거나 숨쉬거나 하는 단계를 선생님이 좀 적용을 하신다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노랑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연화 치료를 실제로 하고 있으니 네. 그 담당 선생님한테 지금 단계가 어느 쯤에 와 네. 있는지를 여쭤보고 그거에 맞는 활동들을 좀 네. 하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노랑이의 담당 선생님에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초록이입니다. 초록이 보호자께서는 두 개의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강직이 심한 아이에게 작업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때 소근육이나 원활한 팔 사용을 위해 스트레칭을 해주십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 때와 접근 방식이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방법도 알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초록이의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좀 차이가 있었나 본데요.
전체적으로는 적인장형이지만 상지에서의 강직이 높은 초록이와 같은 아동에게 작업 치료 시 하는 스트레칭은 다른 재활치료, 물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재활치료와 다른가요? 소근육 활동을 할 때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치료의 방법적인 부분이라 치료사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굳이 스트레칭이 필수는 아니에요. 치료를 할 때. 그리고 그거는 선생님이 아마 동작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운동 같은 걸로 시행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가 가능한 활동이라면 활동을 먼저 시작해도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동 관절 운동이라고 관절의 가동성을 수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짧아질까봐 관절이 굳을까봐 하는 것들은 보호자분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관절이 약간 타이트하기 전까지 움직임을 조금 수동적으로 해주시는 것 자체가 아이의 이제 관절이 굳거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치료 전에. 네. 그렇죠.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물리치료랑 작업치료랑 스트레칭 다른 건 아닐 것 같고 선생님마다 좀 다른 스타일이 조금씩 네,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꼭 스트레칭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 아이가 그 움직임을 할 수 있다면 네. 바로 움직임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좀 뭐 날씨가 많이 춥거나 그 아이가 그날 긴장도가 굉장히 높거나 했을 때 부상이나 통증의 위험이 있으면 조금 하고 시작하는 게 좀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료가 좀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규칙처럼 치료를 시작할 때는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을 한다. 네. 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보호자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실 네,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 그 선생님마다 조금씩 스타일은 다르다. 치료가 다른 게 아니고 스타일이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발달 정도가 3에서 6개월 정도인 아이에게 인지치료와 물리치료 중 어느 것이 더 아이 발달에 효과적인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질문을 약간 바꿔서 초록이의 발달 수준, 한 3에서 6개월 정도인 아이에게 인지 작업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작업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작업 치료는 목적 있는 활동으로 중재를 하고 치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아이에게 하게끔 해요. 그리고 보통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아이의 인지 수준을 평가를 할 때는 아이가 눈을 어떻게 따라보는지, 아니면 소리에 반응하는지, 손을 뻗는지 잡는지, 두 손을 쥐고 치는지 바닥을 치는지, 이런 이제 움직임이나 감각적인 반응들로 평가를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가능한 부분을 평가를 하고 가능한 활동이랑 문제의 활동들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중에 아이가 적합한 활동, 이 활동을 하면 다른 부분에 크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선택을 해서 치료사가 준비를 시키고 본 활동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과정으로 치료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은 아이가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활동을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아이의 어머님께서 어떤 치료 기관에서 치료를 했는데 그날 그 아이가 보인 모습이 풍선을 네. 정확히 보고 이렇게 네. 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네. 영상을 찍은 걸 저한테도 보여주셨는데 네.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날만 이제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도가 가능할지 또 해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이 아이의 시각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풍선을 치는 영상을 저도 보았는데
풍선을 저희가 풍선을 치는 거는 뭐 중심 시야를 중심에 딱 놓고 봐서 치진 않거든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시각이 없는 사람한테 공을 던졌을 때도 받는 영화 같은 게 있었어요. 주변시로 이제 뻗거나 치는 것들은 해요. 그래서 우선 이 아이한테 먼저 성공을 시키려면 어떤 방향의 어느 정도 양의 어느 정도의 시각으로 해야 될지를 어머님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그걸 치료사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미 성공했던 과제라면 아마 타이밍이 맞으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것들이 좀 보호자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아이를 관찰하는 것 네.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어머님이 그럼 다양하게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하면서 아이 할 수 있는 것을 네. 조금 더 파악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파랑이입니다. 파랑이 보호자께서는 현재 밥에 다진 반찬을 비벼주는 수준입니다. 저작 반응이 나오나 완전히 돌려 씹기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현 수준에서 다음 단계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파랑이는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먹는 것도 가능하고 위루관을 통해서 식이를 하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연화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계신 부모님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작 반응이 나오지만 완전히 돌려 씹기가 잘 나오지 않는 아이의 연화 기능이 더 좋아지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할까요?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네. 저작이라는 걸 봤을 때 저작을 잘 하게 하려면 이제 이게 하악의 안정성, 상악과 하악의 안정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입의 가동성, 하악과 상악의 가동성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안정성과 가동성을 가지려면 목의 안정성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목의 안정성이 있으려면 중력에 대항하는 반응들이 잘 보여야 돼요. 고개를 뭐 엎드린 자세에 들 수 있다든지 섰을 때 등의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근데 이 아이는 히스토리가 원래 걷고 씹고 말하다가 다친 아이로 보여요. 약간 재활의 의미로 생각을 하고 저작 반응을 보존하는 형식으로 아이를 조금 유도를 해야 될 텐데 먹는 저작을 유도하려면 저작할 수 있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게 맞긴 한데 이 아이가 저작을 해서 삼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 우선 저작의 기능을 하려면 입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몸의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턱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면 여기 있는 외부적 물리적으로 안정적으로 한 상황에서 이제 저작을 할 수 있게 가동성이 떨어진다면 가동성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늘리는 것들이나 입을 벌릴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씹기를 유지를 시키려면 씹을 수 있는데 안전하게 씹을 수 있게 거즈를 싸서 달콤한 것들을 씹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삭거리는 것들 녹아서 목에 삼킬 때 문제가 없는 것들을 씹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연화 치료는 굉장히 그 옆에서 들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걸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구강 단계거든요. 이게 목으로 넘기기 전에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삼키기 좋게 만드는 과정인데 이러려면 먹는 거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씹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유지를 시키려면 유지시키는 방법은 아까처럼 안전한 방법으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면 아까 아이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자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이게 자세도 자세지만 먹다가 기도로 넘어가면 안 되고 덩어리가 식도로 넘어가서 목이 깝깝하면 또 안 되니까 덩어리가 넘어가지 않게 거즈로 싸서 아예 넘어가지 네, 않게 네. 그런 방법들도 네.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밥을 먹을 때
저희 아이만 해도 보면 이제 먹는 것을 이렇게 먹을 때에 입 안에서의 움직임들은 의도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혀도 내가 여기서 여기로 돌려야지, 뭐 네, 네, 밀어야지 하는 걸 의도하지 않는데 네. 그런 발달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 파랑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걸 의도적으로 연습을 시켜줘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습을 시켜줘야지 할 수. 아니면 이런 연화치료적인 접근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혀를 지금 돌리는 것들, 이렇게 혀를 돌려 잘 씹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지요? 이거는 이 뇌줄기에서 반응하는 거라 선생님 물리치료 사실은 걷는 것도 약간 자동적으로 걷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아시죠? 네. 씹는 것도 자동적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는 몸으로 배우는 거는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예요. 상황이 활동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당연한 것들을 자기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려 씹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는 그 전에 돌려 씹던 경험이 있어서 약하게 돌려 씹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 보통의 아이들은 먹다 보니까 돌려 씹게 돼요. 이게 그 신체가 준비되고 그 상황이 주어져서 이유식도 단계가 있고 먹는 것도 어른 따라 먹고 싶은 욕구도 있으면서 그 상황에 적합하게 몸이 발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기능을 습득하고 배워서 습득하고 그걸 이제 자기의 어떤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까지랑 좀 다르게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먹는 거는 생존과 관련돼 있는 거라 그렇군요. 알아서 큽니다. 네. 그럼 이렇게 파랑이처럼 중도 장애인 아이들은 그 부분들을 다 발달시켰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그러면은 뇌 손상이 전반적으로 있다고 해도 네. 좀 남아 있을 수 네, 있는 맞아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어떤 연화 치료나 어떤 먹기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고 할 수 네. 있도록 유도해 주는 네.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연화 치료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싹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연화 치료가 저렇게 되는 거고 저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돌이입니다. 모든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려워요. 혹시 적극적으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남돌이 부모님의 좀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많이 듣고 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이 어렵다라고 토로하셨습니다. 혹시 남돌이가 더 나은 집단 생활을 위해서 작업치료 영역에서 꼭 신경 써야 하는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그것들을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조금 애매한 느낌이에요. 우선 제가 아이를 영상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아이 정보를 봤을 때 잘할 수 있고 똑똑하고 잘 하려고 하는 아이처럼 보였어요. 이 잘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지금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얘를 정상과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에 엄마의 고민인 것 같이 느껴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보호자분들한테, 저랑 만나는 보호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이야기인데,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아이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입장에서 그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 이게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이의 의사결정 능력을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아요. 얼만큼 몇 발자국 걸으면 안 넘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큐를 주시고, 그리고 뭘 할 때 재밌었어? 이거 하면은 어떤 느낌이었어? 그리고 뭔가 힘들거나 무섭거나 이런 감정도 구체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게, 그러면 그 감정을 얘가 알면 이 감정이 뭘로 인해서 생겼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내 자신을 좀 모니터하고 조절하고 좀 그게 그런 부분으로 이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아이의 삶은 아이가 사니까 어머님은 거기에 맞게 적절한 치료랑 이제
아이가 발전했으면 치료도 또 바꿔야 되고 환경도 바꿔줄 필요도 있어요.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히 잘 클 것 같아요. 네. 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네,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이 남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발걸음도 어느 정도는 떼고 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형아들이랑 또 막 노는 것도 좋아하고 경쟁에서도 네. 이기고 싶고 네. 이런 어, 욕구들이 굉장히 동기가 많은 것 같은 아이였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스스로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치료라고 하면 네. 굉장히 뭔가를 요구하거나 못하는 걸 꼭 해야 된다고 좀 강요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네, 네,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른 중심이 아니고 아이 중심에서 조금 더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남돌이 어머님이 딱 하시는 그 고민과 맞닿아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보돌이입니다. 강직이 있는 아이는 인지가 좋아도 소근육 운동이 힘든가요? 감각, 소리도 예민한데 몸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힘 때문에 말도 힘들게 하고 손가락 펴기 같은 스트레칭도 힘들어요. 이런 아이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물건 집기를 해도 아이가 한다는 느낌보단 제가 억지로 한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보돌이의 경우는 특히 상지 강직이 좀 높은 편인데요. 언어, 인지적 기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스스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게 잘 안 되어서 더 뻗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아이입니다. 부모님은 보돌이의 긴장도 높은 상지를 풀어주고 싶고 기능적인 움직임을 도와주고 싶은데 쉽지 않다고 하시네요. 이처럼 강직이 심한 아이에게 기능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좋은 활동은 무엇일까요? 또 부모님이 말한 좋은 패턴이지만 억지로 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걱정에 대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이가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움직이고 싶은데 네, 엄마가 영상에서 엄마가 목을 움직여봐라고 했는데 팔이 한쪽이 움직이더니 다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에 여기 근육만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자기가 어디를 얼만큼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사지가 묶여있는 느낌이랄까. 조금만 움직이려고 생각해도 전체가 다 움직이는 부분은 물리치료 선생님들은 그럴 때 신체적 안정성이 필요하고 어깨 안정성도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아이는 움직이고 싶은데 잘 안 움직여지는 거 입도 잘 안 움직여진다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질문하셨는데 인지가 좋아도 소근육 운동이 힘드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저는 감각통합 치료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인지가 굉장히 좋은데 감각이 민감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소근육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몸에서의 이게 감각을 무섭다고 느끼면 몸에서 감각 처리에 피드백이 잘 안 돼요. 이게 말이 어렵긴 하지만 이 아이도 고유 감각 처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강직을 가진 아이거든요. 그러면 고유 감각의 피드백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시각적인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가르치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은데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결과를 몸에서 내가 어디로 움직였다는 걸 잘 못하니까 움직임을 너는 여기를 움직일 거야 하고 하면 여기를 만지고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움직임을 해주고 움직임 결과를 스스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입은 눈으로 보기 힘드니까 거울로 보여주고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고 거울로 보고 그 피드백을 다른 방식으로 피드백의 채널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셔서 이 아이가 선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피드백의 채널을 많이 네. 열어준다는 네, 거 맞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 보돌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그 시각적인 것들을 도와주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움직임들을
이제 도와주는 움직임들을 시각적으로 봐서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선택적인 움직임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어떤 활동들을 그러면 좀 이제 놀이나 어떤 활동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좋을지 한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미리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선 아이가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건 공룡, 네. 또 뽀로로, 네.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요새는 공룡에 꽂혀 있는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움직임 패턴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아요. 공룡을 당겨서 가지고 온다든지, 뭐 공룡을 쳐서 넘어뜨린다든지. 근데 이거를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채널이 자기 눈 채널과 이게 저희가 백미러로 보거나 이렇게 사이드 미러로 보면 운전할 때 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게 시각이랑 고유 감각은 거리를 측정할 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이제 이 거울로 확인하는 거는 거리가 좀 있으니 그 두 채널의 차이를 해보면서 좀 느낄 수 있게 옆으로 누워서 손을 쓰는 건 잘 볼 수도 있으니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손을 당기거나 피거나 이런 활동을 조금 재밌게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이 친구는 제가 또 만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한데요. 네. 보통 이렇게 강직이 심한 또 무정 유형의 패턴의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좀 그 움직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그 나이 또래에서 좀 경험해야 하는 어떤 감각들 네. 중에 다양한 전정 감각들을 아이들이 원래 즐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네 타는 것도 좋아하고 막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아이와 같이 집에서 활동을 할 때 힘든 걸 한번 하면 널 거꾸로 들어주마 이렇게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힘든 걸 그 아이가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들어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아이가 표현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 보돌이가 거꾸로 들면 굉장히 좋아하네요 하니까 아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머님이 하시는데 혹시 그런 활동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액티브하고 크지만 그런 활동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도움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가 되게 도전적인 아이인가 봐요. 네, 네. 굉장히 그런 편입니다. 보통 뇌성마비 아이들은 넘어짐에 대한 무서움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서 그네 올라서면 아예 이렇게 쪼그리가 되거든요. 막 쪼글쪼글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게 그네를 탄다는 의미가 감각 입력이 충분하거든요. 그 그네를 타는 감각이. 그래서 일상의 감각과 그네를 타는 감각은 이게 움직임의 양과 처리하는 이게 양이 달라서 잘 구별할 수 있는 감각으로 저희는 사용을 해요. 근데 그게 외력이 너무 심하면 이게 충분히 움직이는 아이가 외력이 심할 때는 괜찮은데 스스로 잘 자세 조절이 힘든 아이가 외력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시간과 양이 많아지면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조금 울렁울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의하고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본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면 더 좋은 건 자세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고, 네. 그러면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정기 활동은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토할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졸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네, 아이가 느낄 수 있는 만큼, 그거를 보는 게 치료사의 몫이죠. 네. 그러면 아이한테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어머님한테도 아이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그런 활동 좀 큰 활동을 했을 때 당연히 아이의 뻗침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이 또 걱정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활동 자체는 긴장도를 오히려 낮추기도 해요. 뭐 껌을 씹는다든지 산책을 가볍게 한다든지 하는 활동도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하고 고개가 좋게 살짝살짝 움직이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네도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활동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 자극의 습관화가 돼서 긴장도를 오히려 낮추는 활동으로 권고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말씀을 좀 참고해서 보돌이가 이런 활동들
어떤 피드백의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자기의 긴장도를 조금 더 조절할 수 있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고민 뒷다의 본격 질문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한테 돌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의 키워드, 단어 키워드나 한 문장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뇌병변 장애 영유아의 작업 치료는 뭐뭐뭐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영유아의 작업 치료는 놀면서 배우는 것이다입니다. 작업 치료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occupation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 직업이나 활동, 과제 이런 거를 총괄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연령대에 뭐 주요한 역할이나 뭐 작업이나 이런 것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뇌병변 장애 영유아 아니면 보통의 어린이들은 주요한 작업은 놀이예요. 놀면서 자연스럽게 배워요. 근데 이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당연한 거를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 거를 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몸이 불편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본인이 즐거운 활동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치료사가 적합한 활동을 끼워 넣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잘 설계를 해서 치료사가 자연스럽게 즐겁게 충분히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면서 배우는 것. 네. 아주 저도 아동 물리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아주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논다라는 게 우리나라 뇌병변 장애 영유아 아이들에게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한 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이 자체를 모르고 그래서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어떤 2차적인 문제들 발생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 또래에 놀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놀면서 배우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빛깔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고민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신 조원주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참여하신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선생님들께 폐를 끼치지 않았나 아닙니다. 걱정도 되고 준비하신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작업치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질문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이런 시간 자체가 좀 저한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리마인드 할 수 있게 하고 좀 약간 성장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희가 다른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선생님을 또 한번 모셔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뇌병변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재활 디딤돌 Q&A 고민 뒷다 작업치료 영역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